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스트레스 DSR이 9월로 미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미뤄졌다고 그랬어요? 지금 부동산 PF 부실이 굉장히 심각하고, 부동산 PF 부실은 보통 어디서 많이 위험하죠? KB 하나, 우리, 신한, 농협 이런 데가 위험할까요? 아니면은 단위 농협, 새마을 금고, 신협, 저축은행 이런 데가 위험할까요? 아무래도 후자가 위험하죠. 후자가 위험하니까 지금 연장을 한 건데,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이 스트레스 DSR 연장한 것에 대해서, 연장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가지고 건설사를 살리기 위함이죠. 가계부채로. 근데 거의 들이받다시피 한 발언을 했다. 스트레스 DSR 연장에도 가계부채 늘어나면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발언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의 위험보다 부동산 시장 붕괴의 위험을 더 크게 보고 있다면은, 한은에서는 가계부채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걸 이제 한은에서 말한 대로 되면은 스트레스 DSR 이번 거 2개월 연기되고 3단계 6개월 연기된 거, 그거보다 훨씬 더 센 게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트레스 DSR 시행이 9월로 미뤄졌죠. 왜 이거 미뤘다고 그랬어요? PF 때문에 미뤄졌다고 그랬죠. PF 시장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은행,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가 위험하죠. 2금융권이 위험하죠. 근데 스트레스 DSR은 1단계는 1금융권에만 적용이 되고 2단계부터 2금융권에 적용이 된다. 근데 8월에 2금융권 점검 들어간다고 그랬죠. PF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룬 거예요. 저 기준이 적용되면은 위험한 지표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뒤로 밀어놓은 거다. 그리고 그만큼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의 취지는 뭐예요? 규제를 통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연계를 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출 총량을 엄격하게 억제를 하겠다고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축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든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서 이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를 했다. 아니,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요, 15% 정도가 집을 못 사요. 15% 정도가 줄어서. 그러면 집을 사고 나면은 굉장히 힘들죠, 사실. 지금 집 사면요, 실질소득은 줄죠, 물가는 계속 오르죠, 기소비 지출 많이 늘어나죠. 2금융권은 이자도 세죠. 그러니까 2금융권까지 대출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데,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DSR을 연장한다. 이 뭔 개소리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런 건데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이야기한 게 굉장히 강력하죠. 가계부채 들어가면 DSR 적용 확대 검토한다. 가장 우선순위로 검토될 게 뭘까요? DSR 확대 적용되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건 전세 DSR입니다. 요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전세까지 DSR 하게 되면은 시장이 급 침체할까봐 일단은 연장을 했는데, 부채가 불어나면은 전세 DSR을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나올 게 이거다. 요것만 시행되면요, 전세 시장이요, 다시 역전세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PF 살리려다가 다시 역전세 시작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붕괴는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죠. 지금도 한국은행에서 정확히 지적을 하죠. DSR 적용에 예외가 많다. 그래서 적용 대상 범위를 늘리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순위로는 전세 DSR, 그 다음에 좀 고려해 볼 게 정책 대출에서 DSR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기준년 개편 효과로 GDP가 늘어나서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걸 가지고 부채 잡았다고 생각하고 GDP 내로만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계를 변경해가지고 DSR 강화를 미루고 경기 회복에 무게를 둔다면 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라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어요. 내일 다 안 끝내놓고 남의 일 돕다가 내일 못하면은 나만 망하는 거예요. 한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는 한은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고, 뭐 100% 정부가 잘못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지만 책임은 결국엔 정부한테 돌아가죠. 그리고 물가에 대한 책임, 과잉 유동성에 대한 책임, 요것은 한은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은 한은은 인플레이션에 힘을 쏟아야 돼요. 정부는 스태그를 쏟을까 인플레이션을 쏟을까 고민을 한다면은 한은은 무조건, 중앙은행은 무조건 인플레이션 잡는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채 늘어나는 거. 가계부채에 대해서 가장 경고를 많이 하는 곳이 한국은행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완화를 해주니까 관망을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가계부채 늘어나서 문제 터지면은 그 책임은 정부보다 한은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한은이 지금 DSR 확대 적용을 검토를 하는 거다. 어차피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만 좀 늦어질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2단계가 늦어지는 거라서 이미 1단계는 적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DSR을 확대하게 되면요, 2달 있다가 스트레스 DSR 적용될 때 더 크게 적용이 되겠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채 문제는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지금도 보시면 부동산 PF나 자영업자 연체율이 심상치 않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심상치 않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잘 잡히고 있을 때 심상치 않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위험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심상치 않다고 할까요? 지금 PF 정리 들어간다고 하면서 무려 1조 4천억이나 줄었습니다. 대략 1% 조금 안 되게 줄었는데, 문제는 총량이 줄는데 연체율이 올라간다.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브릿지론도 마찬가지고 본 PF도 마찬가지고 둘 다 대출의 질이 나빠졌다. 부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지금 자영업자 연체율이 3배가량 증가했는데, 특히 이 중에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의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금 10%가 넘어갔고, 취약차주 비중도 12.7%로. 즉, 나가보시면은 가게 자영업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지금 취약차주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의 부실화,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는데 대출 규제를 확실히 하지 않아서 포퓰리즘성으로 선심성 대출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부실화가 커지는 거죠. 지금 PF나 자영업자 연체율을 이야기했지만 가계부채도 연체율이 늘고 있습니다. 3, 6, 9, 12월에 떨어질 때 빼고는 항상 늘고 있어요. 그때는 부실채권 한번 정리하니까 조금씩 연체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죠. 대출의 양 그리고 대출의 질 두 가지 다 한은에서 지금 경고를 한 상황이다. 그리고 개인 견제 못한 은행 대출이 8조 돌파했다. 즉 개인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액이 지금 1년 3개월 만에 2조 넘게 들어왔다. 이러니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1분기에만 2조 넘게 상매각했는데 2조 넘게 늘어났다는 거죠. 작년에도 상매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부실 대출도 늘어났고 부실 채권을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채권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가계부채를 계속 풀어준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행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년에 도입되는 3단계 DSR이 또 연장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뭔가 문제가 되면은 자꾸 가계부채로 살리게 되는데, 내년 9월에 또 커다란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연체율이 최고 수준인데 1년 뒤에 70조 비폭탄이 상환이 된다. 왜? 대출 만기 연장.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때까지 끊임없이 연장되었던 자영업자 대출. 이게 70조가량 남았는데 이게 곧 종료된다는 거죠. 70조가량이면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 90조에서 70조니까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기간을 줬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한 20조 정도 줄었던 거예요. 이게 또 내년 9월에 터진다. 이런 부분도 그 한은에서 부채가 안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것들을 터지지 않도록 금리 낮춰주고 DSR 우회해주고 스트레스 DSR 연장해주고 또 그 대출 만기 연장해주고, 대출 만기 연장은 자영업자도 있지만 PF도 대출 만기 연장해줬죠. 이런 것들이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이자 순이익이 엄청나게 많다.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할까요? 언론에서 언제부터 은행권 돈 많이 버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고? 금리 내리라고. 요 압박 주려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은행권 이자 순이익이 많은 이유. 1번. 우리나라 은행은 대부분 예대 수익으로 많이 올린다. 베어스턴스 은행, 리먼 브라더스 은행, 이런 것들, 거기는 투자도 잘못했다가 망했죠. 실리콘밸리 뱅크도 그래서 망했어요. 지금 이 금융권이 위험한 이유도 부동산 PF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자 이익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예대 수익으로 많이 올린다. 그런데 정부에서 금리를 누르죠? 금리를 누르는데도 어떻게 예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까요? 대출이 많기 때문이죠.
담보대출. 여기 세 번째로요. 그래도 주담대 이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자 보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이자 보전 방식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요. 지금 금리가 한 3.5% 정도로 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은행은 2%의 수익밖에 안 나야 되는데, 정부에서 요 1.5%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이만큼 나니까 자금 조달 비용 많이 들더라도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순이익이 나더라도 요거 비용으로 돌아오죠. 어디다가? 부실채권 상매 가게다가. 이런 거고, 은행 이자 장사하는 거 굉장히 싫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디레버리징 하면 되잖아요. 은행 이자 장사는 저렇게 왜 맨날 보도를 하면서 디레버리징 하는 것은 왜 막냐.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이자 수익 많이 나오는 게 꼴보기 싫으면요, 디레버리징 하세요. 돈 빌리지 말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은 주요국들은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민간이 레버리징을 주도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의 레버리징의 특징을 보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소득 하위 40%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그런데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다. 즉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 또는 투자, 부동산일 수도 있고 뭐 주식일 수도 있고 코인일 수도 있죠. 이런 걸로 대출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이 안 되고 있고, 요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생각이 없죠. 막을 생각이 없으니까 거품이 계속 생기는 건데, 부채가 늘어나고 거품이 생기는 거는 국가 붕괴 징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젠가탑 이야기를 하죠. 점점 더 위험해져 가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은행 이자 장사하는 거 꼴보기 싫으면 대출 받지 마라. 가서 아쉬운 소리 다 하면서 대출 받고서 금리 안 내려준다고 이자 장사 안에 징징대지 말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